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이런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차이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연적인 원칙이나 인간의 본성이나 다 똑같은 건데 얘들은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달성된 완전한 모습이 바로 자연적인 법칙이다. 우주로 봤을 때는 우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그래서 우리 실정법은 이 현재의 어떤 상태를 그 완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실정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실정법과 자연법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법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법, 완전한 모습, 이 완전한 모습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정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실정법은 그 완전한 모습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에서 얼마만큼 불완전하고 있는 상태고 또 얼마만큼 목적으로 나아가는 상태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래서 법을 규정을 해야 된다. 이 실정법이 그걸 기준으로 규정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래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모습에 대응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법이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법이 보상을 할 수도 있는 즉 실정법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자연법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은 바로 실정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오늘날의 자연법하고 비슷하게 결론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날에는 자연법 따로 실정법 따로가 있고 그래서 이 실정법이 좋으냐 나쁘냐는 자연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자연법이 위배되면 실정법은 교체가 돼야 되고 교체되지 않으면 악법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나 자연이 추구해야 되는 완전한 모습이 자연법이고 그 완전한 모습을 달성시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실정법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실정법이 자연법인 이 목적, 완전한 모습의 역할에 맞지 않으면 이 실정법은 부당한 법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실정법 관계든 오늘날의 자연법, 실정법 관계든 간에 이 실정법은 자연적인 법의 원칙에 위배되면 그 실정법은 부당한 법이 된다라는 점은 똑같은데 접근법, 그러니까 자연법, 실정법이 대응되고 대립되는 관계로 보느냐 안 그러면 실정법은 자연법의 완전한 모습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부당한 법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충분히 설명은 다 됐기 때문에 이 책을 중요한 부분을 읽어가는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법이 불완전하다라는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어요. 자연은 불완전하고 또 불완전한 감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법,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의 결과는 명확하지 못하고 모호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앞에 자연법이 구체적 사항에서는 모호하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실정법규의 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 이러한 모호하고 애매한 법규범을 가지고서는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법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입법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정법 아래에서는 어떤 게 이제 적혀져 있는가 하면 그러면은 이 입법자의 입법이 없이 그냥 자연법만을 가지고 법관만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래의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간 혹은 자연의 완전한 모습이고 그 인간이나 자연의 완전한 모습은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서 애매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인식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이 판사가 이때의 이 자연적인 법칙은 완전한 모습은 어떤 거다라고 판결을 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을 바탕으로 바로 법관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괜찮잖아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판사는 구체적 상황이 되게 되면 그 구체적 상황에서 감정이 작동할 수도 있고 또 동정이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그 판결의 대상인 사건도 전부 다를 수 있고 사람도 전부 다를 수가 있고 그 사람마다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사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 휩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준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을 실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자연법과 실정법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그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과 판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 자연법을 구체화시키는 어떤 의지, 결정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정법은 자연법적인 완전한 모습이 사람마다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인식되는 시점에서 이것은 이런 거다라고 결단력과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실정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실정법이 적절한 실정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입법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한번 읽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자연적 올바름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이에 추가되는 제2단계 작업으로서 입법이 필요하고 이러한 입법은 구체적 상황에서 행동에 의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자연법이 뭐고 또 재판은 어떤 개념이고 또 입법 활동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개념 구분을 적절히 하고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 사회에서도 최소한 이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의 어떤 법적 역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이 사람은 최소한의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다.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입법자의 결단이란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A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입법자의 적절한 상황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실정법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완전한 모습에 그걸 구체화시키는 입법자의 결단이 합쳐진 것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입법자의 결단이 자연적인 완전한 모습에 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입법자의 결단, 즉 법률은 정당하지 못한 법률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법률은 폐지되고 정당한 법률로 다시 수정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실정법규는 자연의 올바름에 기초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법의 보충을 위한 입법은 자연법적인 완전한 모습에 의해서 실정법자의 결단은 규제를 받는다.
자,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이건 앞에 설명드렸듯이 결국에는 결론은 이 실정법은 자연법적인 원리의 한계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형평이라는 파트의 내용, 지금 줄은 안 꺼져 있는데요. 이 형평이라는 내용은 뭔가 하면 앞에서 잠깐 언급됐던 법관의 역할입니다. 이 법관하고 그러면 입법자하고 법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입법자는 최소한 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를 잴 때 1cm, 2cm, 3cm, 4cm 또 뭐 어떤 거는 뭐 5cm로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cm라는 것이 전부 다르게 만들어진다면 그러면은 5cm라는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은 전부 다르겠죠. 이렇게 돼서는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의 역할은 이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날 헌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국회의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법률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기준으로 되고 그런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줄자처럼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은 뭔가 하면은 판결은 상황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줄자는 명확해서 5cm가 지금 제 손만큼 5cm라고 입법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해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찰흙이 있어요. 이 찰흙은 주물락주물락 하면은 아주 더 작은 센치가 되겠죠. 거기다가 조금 부풀리게 되면 큰 센치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입법자가 할 일이고 이 매번 다른 어떤 상황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역할은 바로 법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이 뒤에 형평이라는 말은 읽어보면 이 입법은 격자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재판은 이 굽었거나 휘었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다 다른데 그것을 여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재판이다. 이렇게 해서 이 형평이란 파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 즉 오늘날 치면 헌법 개념이에요. 이 자연법하고 입법권하고 재판이 어떻게 이제 구분될 수 있나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2500년 전에 사람의 사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에. 우리나라 국회에 보면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을 딱 했을 때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법률을 만들게 되면 틀림없이 이 다른 데서 반드시 구멍이 생겨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원리나 이런 걸 보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어떤 분야만 이렇게 보고 법을 만들게 되면 아까 전에처럼 현실은 굽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동그랗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폐해가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법은 너무 구체화되고 추상화되고 일반화되는 게 아니고 구체화되고 개별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법률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고통은 훨씬 커진다는 것을 2300~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스토아의 법철학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